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가장 마음 불편해 하시는 이런 영역이 사회복지 조사론인데 만점을 지향하면 하기 싫고 그러나 다른 과목에서 빌려오는 것만 없애겠다. 60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마음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런 스트레스는 아마 제거될 겁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 자, 조사라고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사든 간에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어체로 조사 그러면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과학적, 사회과학적 영역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란 말을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즉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사회과학에 있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원칙과 사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보는 즉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공개라고 하는 공개 즉 다시 말해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 자기 혼자만 알아봤자 이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보고서나 논문이나 제안서가 제출될 때 조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세 번째 단계까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알아봤대 그걸 조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구비될 때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조사란 일종의 지식 탐구이며 논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지식 탐구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의 이용을 말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외부로 공개되고 보고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쭉 하단부로 보면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그래서 뒤에도 이제 강론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만 조사의 단계,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를 보면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는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설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각본을 짜는데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뭔가 알아봤으니까 분석까지 했으니까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사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의 공공성이 확보돼. 바로 이 조사의 공공성이 확보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사 공공성은 바로 보고서, 제안서든 논문,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바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 문제를 인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원리나 기존의 규칙이나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났을 때 기존의 이론이나 기존의 명제에 기초하여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이 두 개의 단계는 기존의 이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 바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을 짜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조사 방법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전문화된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통계학의 영역.
그리고 나서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논문이 작성된 것은 그야말로 신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조사 또는 사회복지조사라는 것은 단편적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다차원적 학문의 간학문적 그래서 다차원의 학문이 결합된, 그래서 인터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간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단계라고 했지만 덕분에 사회복지조사론의 성격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 가장 아래 사회복지조사는 절차에 따라 이론, 사회조사 방법론, 통계학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되 저는 6개 단계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목적과 발달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선 여러분들은 특징, 거기 2번엔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정도를 보시되 뭐 다른 건 그렇고 특히 조심할 것이 6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영역이다 보니까 응용조사의 영역을 응용조사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응용조사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조사로서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계획적, 시험적, 평가적, 사회계량적, 과학적 다 있지만 순수조사와 응용조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위 인지구조라면 스키마라고 하는 것처럼 인지구조라고 하는 것은 스키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세계관에 대한 하나의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패러다임은 저쪽 돼 있는데 3번에 보시면 별표. 패러다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은 문화라고 하는 데 비해서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공유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인데 그것은 시공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은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살아왔을 때 시대에 따라서도 패러다임이 달랐고 또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공간에 따라서도 역시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3번 패러다임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법들의 총체로서 상대적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라는데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각 학문 분과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구조와 결합하며 과학적 연구 및 이론 정성에 있어서 일관성의 효과를 유도한다. 하나의 기준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공간 범위에서는 바로 이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이론이나 일관성 있는 어떠한 효과 유발을 이끌어간다라고 설명할. 그래서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6번 중요 표시하시고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급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본다. 바로 이 급진적으로 진보한다는 과학의 변화, 과학의 혁명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게 되는데 패러다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의 변화나 과학의 진보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패러다임도 급진적으로, 파열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같이 연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6번에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급진적으로 진보한다. 이 과정상 패러다임의 변화도 급진적,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단절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사상의 흐름, 흐름조차지요. 사조를 보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배제,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진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전열을 가지고 우리가 패러다임 또는 이데올로기의 흐름사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오면 기존의 패러다임, 토마스 쿤이 제시한 과학적 패러다임, 과학적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며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을 한다.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3번에 보시면 토마스 쿤은 과학 분야에서는 점진적 진보보다는 혁명, 즉 단절적 파열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대신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고 봤다. 이런 과정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 패러다임은 뭐 이 제시한 것처럼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실증주의는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입증이 가능한 이런 패러다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 관찰이 가능을 합니다. 다음에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질적 정보에 관련된 이런 패러다임으로 볼까요?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은 전체적이면서 질적인 정보와 해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과학에서 유래하는 패러다임은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서 앞에 나와 있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자연과학적 접근에서 나온다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판사회과학적 패러다임,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 등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먼 서비스 영역, 휴먼 서비스 영역으로 이끌어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사에는 당연히 인간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이런 윤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건 또 뭐 당연한 거겠지만 사회복지 조사는 조사자가 참여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된다. 끝들이 줄에 나와 있지요. 또 사회복지조사는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요건이라고 해서 목차를 바꿔놨습니다만은 역시 윤리의 내용이 되겠지요. 사회복지조사는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참여자가 공개를 꺼리는 비밀은 보장해야 되고 따라서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이루어져야 된다. 굳이 안 읽었다 해도 여러분 틀리지는 않을 영역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속이는 일 없어야 하고 조작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3번의 끝에 어떤 논문이라도 분석과 보고, 아까 조사의 공공성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둘째 줄 분석과 보고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4번의 끝들이 표절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윤리 조항 등 고려돼야 될 더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이런 윤리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절대적인 명제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박스화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윤리적 이슈가 왜 필요한가? 조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사회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일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또 사회복지조사의 평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적 이슈의 또는 윤리적 이슈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별표하실 것은 오른쪽 박스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익명성 보장이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 바로 거기가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분류. 유형이 있죠, 유형. 사회복지 조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목적에 의해서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 이때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니컬의 개념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가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겠으면 기술적. 있는 그대로. 있는 기대로. 그래서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이런 서술하도록 하는 조사는 기술적 조사로, 기술적 조사는 보통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시간 연구, 종단적 조사나 횡단적 조사를 사용할 적에 기술적 조사를 씁니다. 발달 연구라고 하죠. 횡단적 조사나 종단적 조사 때 조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설명적 조사. 요게 한자로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서술이란 자체가 있는 것. 서술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견해도 같이 반영되는 조사를 설명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설명적 조사는 서술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견해가 반영되는, 여기에는 그야말로 인과관계 규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는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물론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독립 변수는 나지요. 원인 변수는 고병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나 개수 증가는 고병갑이가 강의를 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인연을 맺고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고 듣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의 강의뿐만 아니라 화면의 조도, 그리고 온도, 습도, 밖의 소음, 또 집안 분위기, 아침의 느낌, 이런 수없이 많은 변인들이 지금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의 개수 증가나 실력 향상은 지금 이끌어가는 나의 강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주장할 거거든요. 그건 연구자, 그건 네 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을 진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진단적 조사. 또 그런가 하면 미래 예측. 이 미래 예측을 이끌어가는 조사를 예측적 조사라고 하는데, 이 설명적 조사 요사, 학습자에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관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관상을 보면서 어떠한 미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 좋아하면 아마 가수가 되겠네라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 연구자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가수가 될지 정치인이 될지 교사가 될지 아니면 어디에서 대상인이 될지 그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볼증에 그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아마 쟤는 아마 연예인이 될란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그 사람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적 조사와 예측적 조사를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조사나 연구의 목적에는 있는 그대로 써나가는 기술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진단하는 것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탐색적 조사. 탐색적 조사가 있는, 이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거나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거나 할 적에 이끌어가는 사전 예비 조사, 파이로트지요. 사전 예비 조사의 성격을 갖는 걸로써 사전 예비, 그렇기 때문에 이 탐색적 조사 같은 사전 예비 조사는 아주 융통성이 강하지. 여기는 융통, 문제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방향을, 융통성이 강하고 그리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조사를 바로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데, 뭐 그만 탐색적 조사의 유형에는 그야말로 문헌, 요즘에는 문헌을 뒤지기도 하죠. 문헌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문헌조사나, 또 그러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문가조사, 또 유사한 문제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특례, 어떤 특정 사례를 이용한 특례조사, 그래서 문헌조사나 전문가조사나 사례조사와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조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볼 적에는 우리가 횡단적 조사와 그리고 종단적 조사로,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연구하는 조사인데 비해,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에 걸친 사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조사, 스터디란 말을 조사라고도 하고
또는 연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단적 조사에 비해서 횡단적 조사는 한 번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태적 조사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다이나믹한 동태적 조사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는 한 번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례 100개 중에 한 개만 표본으로 뽑아서 하는 조사보다는 90개를 표본으로 뽑아서 하는 조사가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극해 연구 그러면 아마 그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은 한 200년도 전에 아마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 후대 학자들, 앞으로도 많은 후대들이 꾸준히 연구해 갈 거예요. 오존층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그 과정에 사례가 이탈되거나 상실되거나 표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를 유지하기가 쉽다.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종단적 조사의 유형입니다. 종단적 조사의 유형.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대상이나 그 현상이나 그 사건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하는 추이를 조사하는 건데 여기에는 패널 스터디와 또 트렌드 스터디 또 그런가 하면 코트 스터디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패널 스터디는 동일 대상의 추적이죠. 동일 대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패널이에요. 동일 대상 추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에 비해서 여기는 동일 특정의 다른 대상, 동일 특징의 다른 대상을 동일 특징의 다른 대상을 추적해 감으로써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2019년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2019년도 대학 신입생 중에 한 20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그 200명, 19, 20살 먹은 대학 신입생 200명을 늙어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대학교 3학년이 될 때는, 걔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걔가 47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일 대상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서 어떻게 2019년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은 바뀌어져 갔는가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건 패널 스터디죠. 그에 비해서 2019년도부터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를 연구하겠다. 그건 2019년도에 표본 200명 뽑아서 성의식 연구하고 2020년에도 대학 신입생 200명 뽑아서 연구하고 2037년에도 대학 신입생 200명 뽑아서 연구하고 동일 특징이라고는 대학 신입생이라는 동일 특징을 가진 또 그때마다 대상은 다 다르죠. 그래서 동일 특징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추적해 가면서 조사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찾는 것은 추이조사, 추세조사, 또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렌드 스터디가 되겠어요. 밑에는 쓰지 못하겠지만 코호트 스터디는 동년배 조사, 어떤 특정 세대, X세대 또는 뭐 386세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86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인영 전대협 회장이 되지 않아서 86세대 대표는 인물이 되겠는데 그들이 갖는 대북과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동일 주제를 가지고 동일 세대의 다른 대상을 가지고 세대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동년배 조사, 동시 경험 집단 조사라고 설명하고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적 조사에서 보신 거 기술적 조사 보면은
뭐 2번에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로 발생 빈도,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점가하시고 그리고 단순 실태 조사의 성격을 든다. 3번 보시고 4번에 상관관계는 설명해 준다. 거기 체크하시고 다음에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2번에 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조사로서 진단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적 조사, 인과관계 규명의 진단적 조사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적 조사가 있다. 다음에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조사의 연구 문제 발견이나 변수의 규명 혹은 가설 형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간단히 실행하는 조사로서 예비조사이다. 개략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1번, 2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수시로 수정도 가능한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헌조사나 전문가 조사나 또는 뭐 특례 조사 같은 것들 들어볼 수 있다.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의 총론을 같이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것이 바로 그중에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종단적 조사의 유형으로서 패널 스터디와 트렌드 스터디와 코트 스터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의 개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은 거 있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6번, 7번, 8번의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에 대해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은 내용을 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로 나오는 것이 패널 스터디여서 패널 스터디의 심화 학습으로 박스로 보충 학습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이 바로 자료 수집의 성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료 수집의 성격. 여기서 보면은 양적 조사와 양적 조사. 연구 결과의 수량화,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또는 자료 수집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책에 있는 거죠. 자료 수집의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미로 가요. 양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량화가 불가능하지요. 양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접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량. 그래서 여기는 내면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수량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적 조사는 모든 연구가 동일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연구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겁니다. 일반화. 그런데 질적 조사는 연구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조사는 모든 연구에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의부자 관점입니다. 의부자 관점.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인에게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구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구가 아닌 이미 이전의 연구가 하나의 명제로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에틱적 접근으로서 여기는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연역. 기존의 이론을, 기존의 논문을 중점으로 거기에
맞아 안 맞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부자 연구 자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아닌 이전의 연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연역적 접근. 그래서 여기는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연구는 연구자 자체가 연구 수행 인력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부자 관점으로 연구마다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기준에 의해서 이건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래 내려갔나요? 귀납적 접근. 그 외에도 많은 비교 내용들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는데 양적 조사는 자연과학적 접근인 것이고 질적 조사는 인문과학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질적 조사에 대해서는 요즘에 근자에 아마 양적 조사는 선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나 논문이 써 있을 거예요. 근자에 꼭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아마 젊은 학자들이 질적 연구에 아마 치중을 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마지막 영역에 바로 마지막 영역에 질적 조사에 관련 또는 질적 연구에 대한 테마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체크하시고 아마 강론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해서 조사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대량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관계를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가 있다.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정형화된 이 말입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있다. 연역법을 사용한다 이 말은 유부자 관점으로 다른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며 연구가 아닌 이미 이전의 연구가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을 하며 실증주의적 또 다른 말로는 경험주의적 접근을 한다.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계량화할 수 없는 인간 특성이나 환경 요인에 대한 조사로 조사자의 준거 틀에 정형화된 도구가 아니라 조사자의 준거 틀에 맞추어서 하는 조사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귀납법적 접근이고 현상학적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쭉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연구의 분석 단위와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데 생태주의적 오류도 있고 개체주의적 오류도 있고 환원주의적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을 할 적에 생태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어떤 전체나 어떤 집단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하나에게 똑같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생태주의적 오류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치적 영역에서 영호남의 갈등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영호남이라고 해서 호남은 호남이 모두 영남은 영남대로 모두가 다 똑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영남 사람이라고 하면 다 너도 그렇지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생태주의적 오류가 되겠어요.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개체주의적 오류 또는 개별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 한 구성요소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집단 전체나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개별주의적 오류,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적 감정으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지역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 동네 살아? 그럼 너도 똑같은 놈이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착각을 일으키는 오류를 개별주의적,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세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인간은 70%가 탄수화물이라 보니까 인간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은 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환원주의적, 지나친 세분화를 통해서 세분화를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거기에 보면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설명을 한 가지 개념이나 변수로 제한하는 경우로 고마가 빠져있고 지나치게 단순한, 말하자면 지나친 세분화를 도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출제가 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B급이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다뤘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사 연구의 요소와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